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빗댔습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원칙을 갖고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정치 파업으로까지 안 왔을 거라는 취지인데요. 민주노총 예고한 총파업은 바로 내일입니다. 저희 뉴스탑10 1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섭시다. 국민의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공익공인도 개정하라!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2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화물연대 파업 이제 2주가 다 되어갑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 새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업 참가자에게는 한 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유가 보조금도 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 메시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연대도 법 위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이 국가 법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차단할 겁니다. 예,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먼저 듣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 오늘 아침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그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겁니다.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다. 불법 행위의 폭력과 이런 폭력 행위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다. 원칙을 강조한 겁니까? 일단 화물연대 파업과 북한 핵에 그래서 한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북한의 이 핵무기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화물연대 구호가 보면 물류를 멈춰서 나라를 마비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류가 멈추면 전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평상을 쓰는 기름,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몸에 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물류가 멈춰버리면 정말 나라 전체가 멈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 핵과 비교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하면서 화물연대 요구를 들어줬죠. 화물연대 안심운행제를 3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연장이 아니라 영구히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레미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 산업으로 지금 확대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고 예. 북한에 지원을 해줬고 북한이 뭔가 요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돌아왔죠? 그 많은 지원해준 게 결국 핵무기라는 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화물연대의 규모도 굉장히 커져버렸고 지금 뭐 전 산업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특정한 그 어떤 이 화물차에 대해서 국가 혜택 주는 거를 전 차량으로 확대해야 되고 예. 이거는 결국은 전 산업의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 핵과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원칙. 북한 핵과 화물연대 파업이 똑같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는 투쟁이 아니라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법에서 강제 지금 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불법적인 지금 최근에 보면 화물연대 비노조원들의 이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 노조는 쇠구슬을 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그러니까 메시지가 꽤 강경합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 그러니까 북핵 위협에 북한의 핵 위협과 비교한 취지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1990년대, 80년대부터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화물연대도 원칙, 이런 파업, 노동자, 이 노동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파업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저런 강성 발언이 정말 갈등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하다하다가 이제 자국의 국민을 예. 대한민국 보호해야 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지금 뭐 적처럼 북핵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쓰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게 뭐 어떤 분한테는 사이다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섬뜩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정치 파업이네 아니네 뭐 논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치 파업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 문제는 한 5단계, 5단계 이 다단계 지입 구조 때문에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가 있고 거기에 화물 자회사 만들고 운수사업자 말고 운수사업 모집자 만들고 거기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단순화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개인 화물차주한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런 거를 안전운임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예. 최소한의 어떤 이 임금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 어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 달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이거를 다 들어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합리적인 얘기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는 왜 하나요? 중소기업들 그거 예. 뭐하러 나눠주는 반시장적인 거거든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5개 단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조선업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들 예. 그때 파업한 거 다 진압한 다음에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난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예 납품 길 단가도 못 맞출 정도로 지금 완전 산업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당장에 누구를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산업을 육성도 하고 보호도 하면서 조정을 하는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예. 지금 정부는 지금 일단 눈앞에 있는 거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 경제가 정말 위험합니다. 뭐 때려잡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뭐 이제 김 대표님의 생각이시니까 일단.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얘기는 뭐 북핵 빗대는 것 말고도 그 전부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뭐 이 취지와는 조금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의원님, 북핵
위협에 빗대면서 또 비공개 참모회에서는 40년 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81년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에 11,000명을 전원 해고하고 영국 자격을 바탈했다.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다. 이렇게 윤 대통령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보수주의 정치 이념의 한 축이 원칙 또 법과 정의 예. 뭐 그런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아주 티피컬한 분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보수 그렇죠. 대통령 말씀하시는 또 마가렛 대처 영국 그 수상 이런 분들을 꼽는데요. 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그 노조의 물론 요구가 뭐 적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와 그 협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겠죠. 근데 저런 이제 그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동맹 파업을 한다거나 예. 정치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처럼 어떤 입법 내용을 두고 이제 파업을 할 때는 그것을 정부가 마치 사용주를 대신해서 노조와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원칙을 갖지 않고 그냥 타협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커졌다는 그런 인식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뭐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때 원칙이라든가 또는 상호주의의 적절한 그 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늘 북한의 요구에 들어주고 물러나고 하다가 이제 문제를 키웠다 이런 내용의 어떤 비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지금 화물연대의 문제도 사실은 그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서 무기평등 원칙의 한 수단으로서 업무개시 명령이 도입되었고 그 업무개시 명령을 활용해서 결국은 화물연대의 요구와 그 정부의 어떤 조치가 상응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과거처럼 화물연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그리고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요구에 계속 굴복했을 때는 예.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산업 현장이 마비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다짐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저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지층도 나름대로 그 환호를 보내고 또 많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말고도 다른 분야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파업 기간 도중에 일부 비노조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라든 사건도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운송자들의 현장 복귀가 늘어나자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에 거푸집을 붓는 그러니까 이 타설 작업의 전면 중지를 요청한다는 민노총 행동 지침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아는 운송사도 있고 차주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가장 큰 걱정은 이번 시기로 인해서 혹시나 거래처를 잃게 될까 금액적인 부분을 신경 쓴다기보다 일단은 거래처를 잃는다는 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비노조 운동 운전자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이런 현수막도 있고요. 특히 좀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아예 저런 뭐 충남 서부 탱크 지회 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현수막도 있고 실제로 그 비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를 하니까 아예 복귀와는 상관없이 현장 전면 타설 그러니까 시멘트를 거푸집에 붓는 뭐 이런 콘크리트를 붓는 이런 것까지 막겠다라는 조합원들의 압박 이런 것까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입장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조합원들이 지금 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고 또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 업무 복귀 명령에 따라서 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멘트가 그 공사 현장에 가는 것까지는 이제 업무 복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그런
이 시멘트를 이 타설을 못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그 전개되는 것을 막아달라. 더 특히나 이 비조합원들이 이 시멘트를 싣고 왔을 경우에는 타설을 막아서 화물연대 파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는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저 문자 메시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자발적으로 비조합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송하고 있는 이런 화물 차주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고요. 공사 지연에 따라서 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앞으로 입주 예정자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몇몇의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해가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할지 그건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게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를 통해서 공개된 저 타설 금지. 저게 원장관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뭐 타설 중지 요청 말고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자기 이익만 우선시하는 민단 아니냐. 조폭 구역 싸움을 방불케 한다. 사실 이 시작은 최근에 있었던 그 쇠구슬 사건 뭐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제1노조가 됐습니다. 100만이 넘어섰죠. 한국노총을 앞서갔습니다. 강력한 조직력을 빗대서 100만이 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지금은 단지 경제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투쟁 또 더군다나 통일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어요. 사실 민주노총하고 지금 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버젓이 그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직의 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산별 노조별로 해서 이해관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취합해내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거의 못했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어뜨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장실을 장기간 그냥 점거해서 회사의 운영이 못 되도록 했습니다. 꼭 하면 지금 회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그렇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젓이 처벌을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민노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없는 투쟁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로 넘어온 겁니다. 이번 투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설노조한테 이야기를 해서 타설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다른 지금 교통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어떤 면에서 보면 비노조원들한테 저렇게 쇠구수도 쏘고 지금 협박도 하고 요즘요 건설 현장 가보면요 정말 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한노총과 민노총의 지금 경쟁 때문에 업주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이 일선 현장에 돌아가지가 않고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자? 그게 뭐겠습니까? 다 들어주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들어주면 지금 더 조직화해서 화물노총, 화물연대 지금 6개월 만에 좀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파업하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우리가 정부가 정책 해결을 파업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 파업의 순성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국민들의 뭐 지지라기 뭐 그거를 뭐 100% 할애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도 의견이 다르니까요. 다만 실제로 강경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 윤석열 정부. 1차 조치는 30일 운행 정지 처분, 복귀에 불응하면 그리고 어제 주말 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게 대략 한 달에 7, 80만 애들은 유가 보조금 지급, 대략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씩은 또 화물연대 일부 운전자들이 복귀하는 현상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강경 대응을 지금 뭐 예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뭐 화물차주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긴 것처럼 보이면은 계속 이기서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갈 거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지금은 들어주기 힘드니까 그러면 같이 뭐 협상 테이블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지난 6월 달에 지금 파업을 한 다음에 멈추었을 때 그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안전운임제와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월 22일에 파업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아까 전에 조선 노동자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 다 이렇게 뭐 구속시키고 다 뭐 손배소하고 그래가지고 정리된 것 같지만은 지금 산업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단가도 안 먹고, 그리고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고소 고발당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도 지금 조선업 자체가 지금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롱텀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와 승리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 노조의 그 어떤 면에서 뭐 이 노조 파업 때문에 지금 노동자가 없다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들어준 거는 전체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데리고 와서 굉장히 인력이 없는 건 사실이고, 이 파업에 어떤 정부가 강경 진압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거기 일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오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뭐 이런 그 유가 보조금 지급 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뭐 특히 윤 대통령이 불법 그리고 북핵 위협에 빗대는 이유가 이건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다. 그리고 이런 그 일부 자영업자들, 운전자들이 운송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물류를 점거하는 건 국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원칙이 기본적으로 확고한 것 같거든요. 내일이 민노총의 총파업인데 주말 새에는 이런 민노총 파업 지원 집회가 좀 열렸지만 그 참여 수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처리하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대략 3조가 넘었다. 특히 시멘트. 앞으로 정유 지금 주유소들도 연쇄적으로 기름이 없어가지고 일단 임시로 물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민노총의 총파업이 있고,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자체 파업률이 10%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동력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일단 국토부가 밝힌 수치로 보면 그렇게도 파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과거의 어떤 파업보다도 참여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운송 거부 행위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부당 해고에 대응한다든가 또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의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역할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정책의 변경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고, 그 파업의 수단이 자기가 미치고 있는 어떤 그 거래하고 있는 바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관련 산업 또는 더 나아가서 동조 파업을 함으로써, 예컨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지하철 때문에 시간이 늦는다든지 이런 연쇄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시선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이제 그 동조 파업의 어떤 참여율도 낮아지고, 그것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렇게 오래 이 파업을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모든 그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전부 가입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 일감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직장 내 그 어떤 직장인들의 직장인들의 그 조직에서 구성된 노동자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파업 참여율 10%대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한해서는요. 내일이 민노총의 총파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일 파업 규모를 저희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웅 차장. 네. 대통령 지지율로 좀 이번 주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12월 첫째 주 38.9%. 딱 한 달 전보다는 4%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최근 흐름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으로 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안전요금제가 이제 3년이 시행이 돼서 일몰제에 따라서 이게 폐지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그러면 3년 동안 일몰제로 그 마감 짓지 않고 3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초반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3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안전요금제를 도입을 해달라. 그리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넘어서 모든 이 사업으로 그 확대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3년 동안 안전요금제가 시행되면서 화물차들의 과속이 줄어서 과연 도로 상황이 안전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년 더 시행을 해서 안전요금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파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경제까지 볼모로 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40%에 육박한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 민노총 총파업 12일째 속보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북한 전문가가 꺾였다. 이게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10시간 역대 최장시간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운전 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도 어느 정도 수사 용력을 확보한 셈인데요. 본인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대북 전문가 그리고 남북 협상의 산 증인과도 같은 사람이 정치 보복에 어쩌면 희생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목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반성도 없이 앞으로 더 날뛸 듯한 그런 기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뛴다는 표현까지 윤건영 의원이 썼네요. 위원장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은 서욱 전 장관 구속 직전에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가 어제 SNS에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고 협상가이기도 했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서훈 전 원장 전 안보실장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예. 특히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파트만 전담을 해왔고 남북 협상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필요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일정 정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소각된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은폐하려고 했다가 은폐가 안 되고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자진월북으로 어쩌면 몰아갔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그 사실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없애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장장 10시간 동안의 어떤 이 영장실질심사 속에서 치열하게 다퉜을 텐데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서훈 전 원장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당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고 남북 협상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예. 북미 협상도 급물살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노이에서 이런 미북 회담이 결국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끝나버렸죠. 예. 자, 근데 이제 남북 관계를 총괄했던 서훈 이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뭔가 되살리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화해 무드를 다시 되살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상들을 더 가중시키고 또 김정은을 어떤 면에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예. 결국 그 오바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이러한 일까지 벌인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왜냐하면 뭐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러냐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 뭐냐면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중국 그 간자체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또 그 구명조끼가 발견됐을 때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을 보고받고도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남아있고 또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하나도 진상이 밝혀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 말을 좀 인용해서 그러면 서훈 전 실장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과거 안기부 공채 출신입니다. 서훈 전 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을 지냈고 3차장 출신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과 그리고 후에 안보실장을 거친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제가 이력을 얘기한 이유가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김지현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북한 전문가가 꺾어버려서 아쉽다라는 표현이 국민의힘이 바라봤을 때 뭔가 대통령이 본인과는 좀 선을 긋고 본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십니까? 뭐 일단 그런 시각에서 지금 대변인 브리핑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법적으로만 단순히 본다면 첫째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 내지 안보실장이 이분이 무슨 뭐 대북 전문가이냐 또는 안보 전문가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월북했다는 심증이 가는 자료가 한 5개가 있고 예. 또는 전혀 아닌 실족에 의해서 단순 표류했다는 그런 증거 내지 자료가 한 5개가 있으면 그러면 판단을 뭐 어느 쪽으로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고는 나머지 자료 즉 월북했을 거라고 발표를 하고 그에 배치되는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예. 또는 이제 변조를 해버리는 데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죄의 심증이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잘 보면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 그 전에 안보실장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대통령 보고 이후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되고 그 이후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앞으로
어떤 처리가 될 것인지 또 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 보고받고 그냥 말았다 그런 정도라면 사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그것은 뭐 검찰 수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의 이 내용,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 범죄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뭐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최고의 대북 전문가를 잃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책임 회피한 과민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최고의 대북 전문가인 것과는 관계없이요. 왜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고 그의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 지시했냐. 검찰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탁월한 협상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부르면서 한미 간의 최상의 관계를 구축해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대전환을 만들어낸 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장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인사들의 회고록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대북관계, 남북관계에서 거짓말쟁이였다. 회고록까지 인용했는데 김주일 대표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사법제도 구멍 숭숭 뚫렸고 구속정부 신청하고 다시 판단 구해야 된다. 물론 뭐 SNS 쭉 글을 읽어보면 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다면서도 약간의 사법부 탓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불만을 좀 표시를 했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우나 영장 전담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구속 잘 내준다. 무슨 구속 영장 자판기냐라는 뭐 이 취지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판사를 비난했다기보다는 이거 수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조금 이제 몸을 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석 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 정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집하는 침묵이겠죠. 결집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뭐 좀 이제 모멘텀으로 삼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취재한 바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 수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아까 본인이 이 최종 승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애둘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이 했으면은 뭐 자신 있으면 본인 수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거를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는 건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영장에도 그런 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신중하겠다, 자제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노무현 수사 트라우마 역풍 때문에 좀 조심하는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 대표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하셨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이 나 수사해도 좋다. 뭐 내가 책임자이니까 수사할 날 나까지 와도 상관없다라는 취재를 하셨다면 뭐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도 좋다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뭐 감사원 서면 조사에도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고
서훈 전 원장 구속되기 전에는 또 도를 넘지 않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수사를 본인 난 뭐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무례하다라고 했냐면은 감사원이 원래 이 잡혀있지도 않은 감사를 지금 특별하게 지금 감사위원회 승인도 없이 한 것 자체가 그리고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무례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 그 표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오히려 수사 받아도 된다.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래서 그거는 아마 추후에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추후에 그게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좋게 해석해서 내가 최종 결정을 했으니 뭐 나한테 물어보지 왜 저 실무자들을 뭐 안보실장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니까 실무자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흔히 그 뭐 어떻게 좋은 취지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시절에도 서면 조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훈 전 실장의 그 수사가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선을 넘지 마라, 뭐 도를 넘지 마라 하면서 아주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를 직접 조사를 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그 수사를 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더 나가서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더 나가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라고 느끼는 또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예. 상황을 너무 이제 옹호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또 저 민주당에서는 과잉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둬도 검찰의 시각을 댈 것이요. 관계부처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이다. 허위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지시 의혹. 이런 두 부분. 법원은 범죄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서훈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마찬가지로 안보 라인의 주축이었던 이 인물도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저기 궁금하단 말이죠.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무사 계엄령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직 국정원장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래놓고도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을 존중해달라? 그 다음에 안보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마라?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당의 시각은 과거 군 적폐청산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진 전 장관, 이분도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로 최고였는데 왜 이분은 이중잣대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란 게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집권했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속에서 소위 당시의 공무원들과 지금 보이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또 이재수 군 기무사령관 등등을 사실은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김관진 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이 표적을 만들어서 사진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이 바로 김관진 전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치관여죄 또 그다음에 뭐 사이버 댓글 혐의 등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고 또 포승줄을 묶인 모습이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졌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뭐 무죄로 파기환송이 돼서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를 이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등 혐의로 사실은 이 기무사령관이요. 이 포승줄을 수갑을 찬 채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예. 굉장히 치욕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당시에 그럼 당신들은 과연 군 전문가 최고의 안보 전문가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군 적폐청산
그다음에 한다고 내놨으면서 많은 군 장성들을 옷 뺏기고 사실은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했으면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를 지금 구속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법이 어떤 면에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되는 건 전 정권이야 지금 정권이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따져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은 옳고 당신이 한 것은 그러다. 이런 것들 자체의 어떤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팩트만 확인하자면 김관진 전 장관은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아직은 여전히 몇 가지는 재판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관진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냐? 안보 국방자산 김관진 자부심을 꺾은 건 누구였냐? 예, 부장처장이요. 네. 이게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대한민국 정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안보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안보와 어떤 이 군, 이 강한 이 그 자주 국방을 얘기한 사람이 이 고초를 당했고 반대로 이제 상호주의, 대북 상호주의, 북핵 포기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뭐 이제 대북 정책 중에 뭐 온건파, 대화파,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이 대표적인 인물인 이 서훈전 국정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예. 물론 구속 사유는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때 어떤 이제 은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관진 장관이 구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에서 결이 다른 인물을 좀 구속시킨 측면이 있다라면 이번 그 서훈 국정원장의 어떤 구속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 조금 입장이 다른 이런 사람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구속됐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진 전 장관까지 이번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중잣대 아니냐 여당 비판도 있었는데요.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6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금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격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매체가 한 장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했다가 진영과 상관없이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게 한동훈 장관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긴 경찰의 대처도 논란이었습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현직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 논란 뒷말이 많았다 얘기했는데 경찰 내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그 더 탐사에 내리는 과정에서 통보서를 촬영하다 원래 피해자에게 가려고 피해자에게 가야 될 결정서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전송이 되면서 여기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가게 된 셈이 됐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건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이 가해자한테 공개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집에 정확한 어떤 주소를 몰라요. 근데 그 건물에 산다는 건 알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가해자한테 이분요 몇 호에 사십니다라고 알려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래도 경찰을 믿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스마트워치도 받고 또 신변 보호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가해자한테 고스란히 이분은요 몇 호에 사십니다라고 알려준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언론에 많은 논란이 됐던 중요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서, 수서경찰서의 경찰관이 그걸 잘못 찍어서 보냈다?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이거는 뭔가 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뭐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보면 통보서와 결정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어떤 원칙을 보면 직접 이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잘못 찍었다? 제가 뭐 언론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수습들 같은 게 교육을 시켜도 물론 실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 경찰이 이게 아마 경찰경이 꽤 된 분이 이런 거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실순해서 보냈다. 그리고 이 더 탐사는 그걸 버젓이 또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 한동훈 장관 몇 호에 살고 부인 이름은 뭡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몸가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시죠?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까? 저는 좀 더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경위, 왜 피해자에게 가야 될 문서가 가해자에게 갔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경찰이 당시에 바로 내놓은 해명 중에 더 탐사 한동훈 장관 원래 집 주소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는 취지 때문에 더 문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 시민이어도 문제지만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이 더 탐사의 여러 행태들이 이번 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단순히 이게 이런 문제로 마무리될 일인지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결정서와 통보서가 뒤바뀐 것도 큰 문제지만 공문서 아닙니까? 예.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전송을 해주나요? 요즘은 공문서를 그렇게 보내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는 이제 저 수사관의 그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은 것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약간 추정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에 맞서서 검수원복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 경찰이 수사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어떤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한 경찰관이 저는 일탈 행위를 한 거 아닐까.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예.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신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잘못된 이 결정서를 보냈는지 이번에야말로 이 수사권의 확실한 어떤 수사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논평이니까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뭐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이자 추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수사관의 의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왜 한 장관의 어떤 스토킹 피해 그 결정서를 보냈을까? 이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추론까지 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집 주소까지 가해자격인 더 탐사에게 보낼 수 있었는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동훈 장관 관련 뭐 여러 그 무단 침입 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빼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과 지역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좋아할 만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강제로 거론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본인 입장도 먼저 듣고 올까요?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런 허황된 걸로 거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이해가 건 안 갑니다. 그런 거... 본인은 뭐 전혀 아니다, 손살을 치고 있고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다음에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뭐 거론되는 당권주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MZ세대 수도권 승리에 견인해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한동훈 장관으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촉망받는 그 인재임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금 김의겸 의원도 키워주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저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더 본인의 존재감도 있고 이제 뭐 경찰까지 저렇게 도와주는 지경이 됐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당 지도부에 선출이 되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당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선에는 지금 입당을 해도 제가 보기에 과연 후보 등록 때까지 책임 당원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는. 그리고 만약에 자 법무장관직을 내일 사퇴한다라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후임자가 임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후임 법무장관이 지명되고 선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래서 임명이 되는 과정이 한 달 정도는 걸릴 텐데 그럼 1월 초나 중순이 되어야 겨우 이제 후임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어서 나가서 그때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사한 것처럼 아마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국민들도 또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현 비대위 임기 내에 치른다는 것으로 거의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 때까지 과연 가능할지.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는 이야기고 더 나가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영특한 분인데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호사가들이 그저 주장하는 정도에 끝나거나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지한 의원님 말씀은 뭐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수도권에서도 있고 젊은 층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뭐 마치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자체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뭔가 편승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가 만약에 설명한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서 띄우고 저기서 띄우니까 거기에 또 김의겸 의원은 또 질에 놀라서 더 키워주고 또 이제 경찰도 저렇게 통지서를 또 잘못 보내주고 하니까 계속 이제 분위기가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뭐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얘기가 나오고 수도권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조건 주영원 원내대표 얘기 한마디에 들썩들썩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 가족 얘기도 길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서 어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에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뭐 그걸 두고 다시 뭐 한번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일부 지지자들 보니까 영치금 계좌번호까지 공개를 하고요. 뭔가 앞서 화면에 봤던 것처럼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온라인에서 있더라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얼마나 뭐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도 이 연장이 안 된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1심이 아니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검찰의 강압수사 혹은 검찰의 시각은 반성도 없이
명백한 증거조차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뭐 여러 정경심 전 교수의 여러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럼 조국 장관이 반성하면은 검찰은 구형 5년에서 3년으로 깎아줄 겁니까? 그러면 뭐 이거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예. 저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지만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당한 입장을 보면은 충분히 본인의 고통을 최후 진술해서 얘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뭐 압수수색을 70여 번 당하고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지만은 부인이나 자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내년 2월 3일에 1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질 대표님 잠깐 언급하셔서 변호사분이 옆에 계시니까 김지현 의원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어떤 일부 증거들이 인정했으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건 검사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를 처벌할 때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응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재범 다시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막기 위한 그런 효과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정해 가지고도 낮출 수는 있겠죠. 낮출 수는 어떤 여력은 있는데 다만 뭐 검사님이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저 내부 판단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부인하고 박박 우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을 높게 하는 것은 법조 현장의 당연한 그 규결입니다. 뭐 여기서 여러 의견을 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어서 김지현 의원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얘기까지 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지 딱 100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여러 본인 관련 수사에 끌려가고 있는 듯한 형국인데 그도 그럴 것이요. 대장동 재판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는 작년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혀요. 이 발언의 속뜻을 공개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 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예선 자금으로 줬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JTBC 인터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걸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부 원장이 다 한 것이다.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끌었어요. 참 그 진술을 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끊어서 그 이유를 좀 더 못 듣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말 어떤 단편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대장동의 흐름을 보면 어떤 이런 말을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남욱 씨가 초기에 이 민간 개발로 해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대부분 다 상당수 부분을 다 이제 당시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민간 개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버리 힐스를 만들겠다. 같은 그런 연립주택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이재명 당시 시장은 남욱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등장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너 저기 이재명 시장 너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남욱 씨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남욱 씨의 주장은 바로 그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남욱 이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리고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CR도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민간합동 개발로 바뀌면서 결국 대장동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게 아마 남욱 씨의 본 뜻인 것 같습니다. 김홍욱 교수님, 근데 이 부분만 보면 물론 뭐 남욱 변호사와 달리 김만배 씨는 좀 다른 진술을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용 부원장 구속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발언 중에 야, 남욱 변호사 인터뷰 봐라. 나 CR도 안 먹힌다고 했다. 그 발언이 거의 핵심처럼 본인의 결백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속뜻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의 무게는 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의 그 발언에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예.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 보면 거의 대부분 전해 들었다. 뭐 그 문서 관련해서 뭐 전달했다는 것도 뭐 전해 들었다거나 또는 뭐 추정된다, 추측된다, 생각된다. 예. 대부분 다 그런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했던 발언 아니겠습니까? CR도 안 먹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변했단 말이에요. 남욱 씨가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김만배 씨 측과 또 계속 엇갈리고 있을 뿐더러 남욱 씨는 과거의 정치 성향도 그랬었지만 결국은 많은 로비를 시도하는데 이재명 시장에게 안 먹혔던 거잖아요. 안 먹혔기 때문에 안 그 먹혔는데 발언도 그러면 그 발언도 무게가 좀 없는 거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했던 그 1년 전 발언도요? 그 발언을 그래서 남욱 씨 발언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저는 재판 과정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뭐 김만배 씨 측 이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은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계속 말을 돌리거나 추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정말로 남욱 씨의 발언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전제는 중요합니다. CR도 안 먹혔다는 거 중요하고요. 과연 그 밑에서 했다는 게 뭐 저 정진상 실장이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현재는 두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실은 앞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남욱 씨 진술을 명확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욱 교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택적으로 본인 유리한 것만 남욱 변호사 이때는 이 말했으니까 CR도 안 먹힌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지금은 남욱 변호사가 변했다는 취지로만 매몰차게 말하는 것과 이건 또 좀 근데 그 상황이 다른 거 당시에는요. 아닌가? 예. 그 당시에는 남욱 변호사가 이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 그 부분에 모두가 다 집중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 발언을 했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을 가져갑니다. 지금 하는 패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 발언에 유리한 부분을 가서 따서 하는 뭐 거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팩트를 따진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과연 그 진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계속 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성이 과연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현재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 다 추정하거나 전해 들었다. 생각했다, 추측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다른 주택까지 다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일반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물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당시 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김홍욱 교수님. 네, 그 부분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이요. 아니,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CR도 안 먹히더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로비가 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떻게 본인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른바 로비를 해도 아닌 것으로 CR도 안 먹혔는데 밑에 있는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통해서 또는 유동규를 통해서 일을 추진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자신들 사람을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예. 뭐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명이 되는 이야기죠. 아마 그렇게 법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못하게 막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마 뭐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것을 가지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전후 관계상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 김만배식 변호인이 말을 안 끊었으면 또 이 속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JTBC 인터뷰, 언론 인터뷰와 이렇게 대장동 재판에서 하는 그 증언, 무게는 확실히 이 재판 진술이 또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일단 뭐 오늘 알려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요 또 하나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의혹이 담긴 자료를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된 거 있잖아요. 이낙연 후보 캠프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내놓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는 구조이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영찬 의원은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다만 남욱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을 포함해서 이런 대장동 자료, 50억 클럽, 천화동 1호, 428원 어떻게 지분이 나눠갔는지 이걸 얘기를 들었다,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전에 들었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고 김만배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데 김만배가 부인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영찬 의원이 정말로 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금 너무 섣부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남욱의 입장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남욱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속 수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신영수 이제 한나라당 의원을 로비한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군당에 있었던 그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긴 했는데 당시 변호사가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변호사로 해가지고 빼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공한 게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어요. 김만배는 5년 구형하고 곽상도는 15년 구형했는데 지금 남욱은 1년밖에 구형 안 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왜 5년이 아니라 1년이 좀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성공한 지금 상황이다. 1년밖에 구형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말을 마음대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좀 줄타면서 간 보면서 갈 겁니다. 남욱은 그 전에도 약간 그랬던 스타일이고요. 뭐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남욱 변호사를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법률 대리인이 완전 빼냈다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또 아예 훌륭한 변호사죠. 왜냐면 그러니까 무죄로 그런 표현을 할 했으니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빼냈다는 게 누가 듣기에 따라서 아예 뭐 구치소에 있는 거 그냥 당장 빼앗다고도 누군가는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친인척이 100억 원을 지금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기소도 안 되고 딸도 11억 원의 대장동 아파트까지 받았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지금 수사를 안 받으니까 그게 중수부장하면은 수사를 그렇게 안 받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만 됐죠. 지금 그 수산업자만 그거만 된 거고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15년인데 어떻게 나올지. 김지현 의원님이요? 근데 뭐 저는 남욱 변호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그 윤영찬 의원에게 뭐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사실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캠프의 그 네거티브 대응을 대선 때 담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날 무렵부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자료를 저희들이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이 확보하기 쉬웠다는 것은 아마 돌고 돌아서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돌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낙연 캠프에서 또 일을 했던 분이
최근에 제가 만났었는데 상세히 자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아무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자료가 흘러다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또는 뭐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법원에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영찬 의원 반박하게 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당시 이낙연 캠프 쪽으로 이 대장동 관련 의혹 제보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본인도 들었다고 하면서. 일단 여러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딱 100일인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그럼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최고위께 드릴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슬픈 분들 구속 때문에 그걸 가려주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대표님 따로 기자간담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만요. 취임 100일 됐잖아요. 대표님 10년 간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도 비슷합니까? 왜냐하면 이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부에서 나오기로는 본인이 얘기하면 할수록 뭐 사법 리스크 혹은 다 대장동 질문을 할 테고 이게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 다겠습니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이 사실은 언론을 위한 그런 장이 되거든요. 100일이라는 게 사실은 뭐 3달 지나고 나서 이제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자리인데 굳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연말 지나고 신년이 돼야 되고 지금 예산안 전국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년 회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재판에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책들 내놓고 민생에 대한 것들, 을지로위원회, 뭐 새로운 법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언론이 정책이라든가 이 딱딱한 부분 기사를 잘 안 써요. 그리고 뒤에 뭐 가심 얘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걸 주로 쓰기 때문에 또 일반을 하지 마십시오. 다 아니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언론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라든가 따라쓰기라든가 저도 대변인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예. 그런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일하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아마 예. 각오 차원일 거고요. 사법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염두는 뒀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짧게 하나 더요. 박범계 의원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월드컵 16강 진출되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아니면 16강 진출 실패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되기. 답변 때문에 또 박범계 의원이 또 여러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네, 뭐 이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 SNL의 유명한 이제 주현영 기자가 나와서 예.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 본인도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박범계 장관 의원이 여기까지 나가는 거 보면 꽤 이제 중진으로서 꽤 이제 아마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도 아마 이런 대답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지 않나 싶습니다. 16강을 갈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능히 참아내지 않을까. 저 발언 때문에 또 박범계 의원 또 당내에서 곤혹스럽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요. 일단 이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누군가에겐 북핵 위험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 전문가라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서훈 전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소와 개인정보를 넘기다니 경찰도 유튜브와 협업했냐라고 하셨습니다. 예. 팩트로 얘기하는 패널이 더 많은데 김홍욱 교수님 말씀에 반박한 댓글도 있네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새벽 4시가 될 듯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내친 김에 세계 최강 브라질도 잡고 8강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때 늦은 시간인데 저희 선수들 열심히 해서 꼭 경기력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안전한 귀가, 안전한 관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16강까지 올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16강도 이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또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조별리그에서 10% 확률도 뚫고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뭐 꼭 브라질 못 이기란 법 없을 겁니다. 간판 승부 벤투 감독 얘기처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경기 본질보다 뒷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허 변호사님, 일단 16강에 진출하면서 169억 원의 상금을 확보했는데 8강에 가면 또 많은 상금이 기다리고 있고요. 카타르 월드컵이 돈잔치긴 돈잔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요, 피파가 주는 상금이고요. 우리 예. 선수들한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는 상금이 또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선물이 될 텐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일단 최종 출전 명단에 포함된 26명 선수 전원한테 이미 2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길 때마다 3천만 원, 무승부는 1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선수들 전적을 살펴보면 이미 지금 6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16강 진출로 추가 포상금 1억 원의 잭팟이 또 터졌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하게 되면 추가로 또 1억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열세라고 평가되는 언더독이기는 하지만 언더독이 승리를 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선수들이 덤보다 더 큰 선물, 승리를 받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몸값으로만 치면 뭐 우리는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이적료가 거의 14배, 뭐 세계 최강 브라질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강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 앞두고 좀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일부 브라질 선수들이 코로나가 좀 의심이 되는데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디까지 현지에서 좀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현지 브라질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그 선수도 지금 핵심 선수 3명입니다. 네이마르 선수와 안토니 선수, 알라송 선수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지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인후통도 있고 기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PCR 검사를 고의적으로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카타르 현지 전염병 예방 규정에 따라서 5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강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경기에도 출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 주전 선수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선수들 해명하기로는 카타르 현지의 뜨거운 햇빛에 따른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서 경기장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금 손흥민 선수와 빅매치가 예상되는 네이마르 선수 컨디션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감기 증상인지 코로나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부상 문제도 있고 과연 출전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가 아까 14배라고 했는데 9배 정도 되는 몸값 차이 우리가 잘 극복하고 오늘 새벽 4시 브라질전 이기고 8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가 짧게 만나봐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